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72세 김영자.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진심을 모른 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톱 밑 때가 지워지지 않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밤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다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복마감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통보서. 18억 원 예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날 밤 홀로 앉아있던 영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 돈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돈이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큰아들 태준의 집. 태준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외제차, 2 자녀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영자는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지만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며 바쁜 기색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자가 말을 걸어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음부턴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바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분도 내기 어려운 걸까? 두 번째 방문, 둘째 아들 태수의 집. 태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소박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영자가 도착했을 때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치킨을 시켰고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태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던 날, 아버지 장례식 때 혼자 울던 태수의 모습, 대학 등록금이 없어 눈물 흘리던 날까지.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챙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막내딸 민정의 집. 민정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강하게 살아가는 딸이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여 나왔습니다. 지난 생일을 챙기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물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민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예전에 세 모녀가 함께 갔던 그 바닷가로. 그 순간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을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심을 가진 아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큰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0만 원도 아까운 자식인가. 다음 날 둘째 아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힘드니 바다 한번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수는 즉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태수는 낡은 중고차를 몰고 영자를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속초 바다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날 두 모자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고.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페를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미 늦었다고 답했지만 태수는 그래도 해봐야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비로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 후 변호사 사무실에 세 자녀가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들며 김영자의 유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엄마는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싶었다. 큰아들 태준에게는 효경이라는 책 한 권을 남긴다. 내가 성공했다는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책을 읽으며 부모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둘째 아들 태수에게는 엄마의 재산 전부를 남긴다. 너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너였다.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막내딸 민정에게는 엄마 마음의 절반을 남긴다. 너는 강하게 살아왔지만 엄마는 내가 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따뜻하게 살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다만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김영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김영자가 받은 재개발 보상금은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모두 태수의 명의로 이미 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태주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후회였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속초 바다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태수는 카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자의 바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커피와 빵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속초 바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